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국제경영론에서 챕터 7의 Foreign Direct Investment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해외 직접 투자에 관련된 내용을 7장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 챕터는 좀 업데이트된 통계 자료라든지 수치, 현황 자료가 있어 갖고 제가 새롭게 추가적으로 영상을 다시 찍고 우리 학생들이 그 좀 보완 요구 사항들이 좀 있어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반영을 해 갖고 1편과 2편을 나눠 갖고 각각 25분 내외로 설명을 드리고요. 이 국제 경영론에 있어서 FDI는 좀 핵심 그 챕터, 주요한 챕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 해외 직접 투자가 일어나는 이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황 수치, 다국적 기업의 활동, 그 다음에 경제, 거시 경제적인 측면에서 국제 경제에 미치는 해외 직접 투자 활동의 내용이라든지 좀 복잡하면 복잡할 수 있고 좀 딱딱하면 딱딱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은 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챕터의 프리뷰, 간략한 목차에 대한 요약을 보자면은 첫 번째로 해외 직접 투자의 세계적인 패턴, 흐름 얘기해가지고 선진국과 후진국의 FDI에게 흐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M&A 요거에 관련된 투자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신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해외 직접 투자가 왜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이론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이론에는 뭐 다양한 것들이 책에서 설명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이론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다 보면은 전부 다 설명할 수는 없고 1편이 거의 맞춰지고요. 우리 원서에서는 해외 직접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 이론들을 몇 가지 설명하고 있는데 주요하게 국제 제품 수명 주기 이론에 따라 가지고 해외 직접 투자가 일어난다고 설명하는 이론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 불완전성, 마켓 임퍼펙션을 제거하기 위해서 내부화를 통해 가지고 해외 시장 직접 투자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OLI 패러다임이라든지 그다음 마켓 파워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해외 직접 투자가 일어나는데 목차에서는 요것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실제로 뒷부분 본문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직접 투자 이론을 설명한 다음에는 해외 직접 투자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관리적인 이슈 6가지에 대한 아웃라인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또한 여기서는 각 국가의 정부들이 왜 해외 직접 투자에 관여하고 간섭하는지 설명을 하는데 여기 정부에는 현지국 정부와 우리나라 본국 정부의 이런 투자에 관련된 간섭 방법이나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차이점을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뒷부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해외 직접 투자를 촉진시키거나 제한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챕터 7의 해외 직접 투자 이론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외 직접 투자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 개념을 잘 설명하고 있는 여기 박스 내용이 있어 갖고 제가 번역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해외 직접 투자란 특정 물리적 자산을 구매하거나 어떤 기업에 있어서 또는 특정 기업이 다른 나라에 있는데 경영 통제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일정 정도의 주식을 구매를 해갖고 소유권을
획득하거나 구매하는 거를 해외 직접 투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한번 요약하자면 해외 간접 투자는 포트폴리오 투자라고도 하고 경영권이나 통제권을 행사하기 위한 투자가 아니라 일정 정도의 수수료라든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해외 직접 투자를 통해 갖고 우리가 소유권을 통해서 통제권을 얻기 위해서는 지분이 50% 이상일 때 우리가 해외 직접 투자에 있어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지분 투자하거나 그러면은 51%라든지 50% 플러스 한 주 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경영권을 가져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요 자료는 제가 경제 포커스 키에프에 있는 자료를 가져와 갖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데요. 최근 한국의 대아세안 교역 및 투자 분석과 시사점에 관한 보고서인데 우리 여기서는 수출입에 관련된 내용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투자에 관련된 분석과 시사점을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는데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투자 분석보다는 현재 제가 관심이 있는 아세안 지역의 해외 직접 투자 동향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대아세안 직접 투자 추이를 분석하는 설명을 여기다 적어 놨는데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에 한국의 대아세안 직접 투자에서 주요 투자 대상국이었던 베트남의 비중이 감소한 반면에 상대적으로 투자 비중이 미약했던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가 증가함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표나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는데 표나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로써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후에 3년간 기존 최대 투자 대상국이었던 베트남에 대한 투자가 크게 감소해 싱가포르에 대한 최대 투자국 지위를 내주었으며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대아세안 투자는 베트남과 싱가포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이 두 국가의 비중이 79%에서 65%로 감소한 반면에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 비중은 10%에서 2021년에 20%까지 증가한 바가 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좀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걸 표로 이렇게 간단하게 연도별로 2019년, 2020년, 21년, 22년 해가지고 단위당 그 대아세안 국가별 직접 투자 추이를 볼 수가 있는데요. 뭐 금액은 100만 달러 순으로 해가지고 꽤 많은데 싱가포르가 금액상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고 비중도 34.3%로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러한 국가별 그 통계 수치는 한국수출입은행 해외 직접 투자 통계 자료실에 있는 자료를 가져다가 설명을 드리고요. 아세안 국가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유럽 다양한 국가들의 국가별 직접 투자 추이를 알아볼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나머지 것들은 좀 직접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자료는 키에프 즉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최근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제조업 투자의 경우에 있어서 최대 투자 대상국인 베트남에 대한 투자는 감소한 반면에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이 특징적으로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고요. 한국의 대아세안 제조업 투자에 있어서 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도에 62.3%에서 2021년 40.5%까지 감소한 이후에 2022년도에는 50% 수준까지 회복된 반면에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도에 11.4% 수준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2년에 29.3%로 비중이 크게 확대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최근 한국의 대아세안 직접 투자는 글로벌 수요 부진으로 인해서 대베트남 투자 지연과 인도네시아에 대한 전략적 대규모 제조업 투자가 증가되는 것으로 우리가 요약해서 이해할 수가 있고요. 글로벌 수요 위축으로 인해 베트남의 수출 감소가 대규모 생산 네트워크를 운영해온 한국 기업의 대베트남 수출 감소 및 투자 지연으로 이어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반면에 최근에 대인도네시아 제조업 투자 증가는 자동차, 배터리 등 한국 주력 산업의 대규모 전략적 신규 투자가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 유의미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자료는 아세안 중국 항목별 비교율을 정리한 자료인데 트레이드 포커스라고 해서 한국무역협회에서 만든 자료인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아세안 투자 환경 점검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갖고 재밌는 내용이 있어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 정책, 사회 각 항목별로 중국과 아세안 10개국가를 비교해서 어느 나라에 어떤 우위가 있는지를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설명드리자면은 경제적 측면에서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비즈니스 환경이 중국에 근접하고 있고, 중국은 시장 매력도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고임금의 영향으로 생산 효율성이 양호하지 못하다, 이렇게 경제적 측면에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아세안 국가 대부분이 중국보다 나은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와 태국은 정부 정책에서,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은 투자 및 무역 제도에서 중국 대비 우위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조사가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사회적 측면에서는 인프라와 창업 환경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는 태국, 말레이시아가 인적 자본이 우수한 중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평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탈중국이라든지 뭐 그 중국이 정책이 변하고 경제가 급성장하고 임금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세안 시장의 매력도가 증가되고 있다 하는 이런 보고서가 있고요. 해외 직접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책에서는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글로벌화의 증가. 이 글로벌화는 생산과 소비에 있어서의 글로벌화가 증가되고요. 글로벌화를 촉진시키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었죠. 첫 번째가 투자와 무역에 관한 규제가 철폐 완화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해 갖고 글로벌화가 증가가 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은 해외 직접 투자를 늘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적인 M&A가 증가하고 있다. 기업이 이제 인수합병을 통해 갖고 해외 기업들을 많이 매입한다. 그러니까 사버린다는 얘기죠. 인수합병. 그래서 이것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기존에 이제 기업들이 새로운 아이디어, 아이템을 발굴해 갖고 그거에서 경쟁력을 얻고 키우고 자원을 넣고 그럴 때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아예 외부에 있는 기업들을 구미에 맞으면 산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뭐 그 메타 기업이라든지 많은 우리 기업들이 M&A를 통해 갖고 신기술을 막 획득을 했죠. 마지막으로 entrepreneurship이라고 해가지고 기업가 정신과 small firm,
요즘에는 이제 1인 기업, 작은 기업들이 처음부터 세계화를 목표로 해가지고 글로벌화 하면서 해외 직접 투자하는 기업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해외 직접 투자 증가 요인 3개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요 단어는 발음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갖고 어학사전에서 발음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네이버의 어학 사전에서 요 단어를 이렇게 카피 앤 페이스트 해갖고 붙여 넣으면은 기업가 정신, 기업자 능력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발음이 이제 미국식과 영국식이 있는데 우리 한 번씩 들어봅시다.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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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잘 들어보셨죠? 저도 이렇게 발음이 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발음들은 사전을 통해 갖고 여러분들도 한 번씩 익혀 보시고요. 그러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앞서 해외 직접 투자가 증가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두 번째 M&A, 즉 인수합병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전 자료, 예전 자료에는 글로벌 M&A 추진해가지고 전 세계적인 M&A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신문 기사 자료에 나와 있는 걸 중심으로 대략적으로 금액이랑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번 자료는 ITN Future Strategy 해가지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글로벌 6대 빅테크 기업의 M&A 현황 및 주요 트렌드를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글로벌 6대 빅테크 기업들이 왜 M&A를 하고 있는지 잘 정리된 보고서를 갖고 설명을 드리는데 6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서비스 경쟁력을 향상하거나 이용자를 확보하거나 신규 사업 준비를 중심으로 M&A를 추진하고 있고요. 최근 5년간 빅테크 6대 기업의 M&A 누적 투자 실적은 총 218건으로 850억 8,400만 달러로 집계가 되고 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연도별 각 기업의 M&A 건수는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2017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40여 개 수준의 M&A가 발생하고 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코로나19 이후에도 비대면 서비스의 확대, 메타버스의 부상, 홈 엔터테인먼트의 고성장으로 인해 디지털 콘텐츠라든지 실감 콘텐츠의 33%, 클라우드, 빅데이터, AI, 로봇 분야에 중점을 둔 투자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누적 금액 건수 표시된 그 연도별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업 분야별로 어느 분야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지 퍼센티지가 나와 있어요. 여기 그림으로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빅테크 기업의 M&A 주요 방향 및 핵심 트렌드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6개 빅테크 기업 중에 첫 번째 애플 기업을 보면은 M&A 주요 방향이 서비스화 전략, 그 다음에 제조 주도권을 확보하고 AI 역량을 내재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핵심 트렌드가 바로 VR, AR,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통한 메타버스 경쟁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 나머지 5개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사 보시면은 클라우드 퍼스트 전략, 메타버스 생태계 준비, 구독 서비스 역량 강화를 통해 M&A 주요 방향으로 설정을 했고요. 구글은 클라우드 중심 투자, 디바이스 확보 전략, 구독 서비스 강화, 그 다음에 아마존은 클라우드 리더십 강화, 모빌리티 이커머스 연계, 디지털 컨텐츠 경쟁력 확보,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 이름 바꿨죠. 메타는 메타버스 컨텐츠 시장 확보, 그 다음에 가상현실을 위한 AI 역량 확보, 그 다음에 가상 디바이스 기술 확보, 그러니까 물리 가상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는 컴퓨팅 관련 리더십 유지 및 자율주행 분야의 외연을
확장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러한 주요 방향은 핵심 트렌드로 아까 메타버스 경쟁의 본격화라든지 빅테크 기업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고 콘텐츠 확보라든지 구독 서비스 강화 등 플랫폼 지위를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특히 챗 GPT라든지 오픈 AI 기반으로 서비스 고도화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해서 많은 M&A 투자를 하고 있다. 요즘에는 AI 전문가들이 없어서 뭐 구인난이 어마어마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해가지고 빅테크 기업들이 글로벌 M&A 추세를 통해 갖고 전반적인 M&A 흐름을 대표적으로 알아봤어요. 자, 다음으로 Worldwide FDI flows, 그러니까는 FDI가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다국적 기업의 성장을 다국적 기업이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일십, 백, 천만, 10만 개의 다국적 기업 이상이 있고요. 그 안에 이 다국적 기업들이 90만 개의 자회사를 해외에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다국적 기업들이 증가하면서 FDI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가 FDI의 흐름을 보면은 developed country, 그러니까 선진국과 developing country, 개발도상국의 어떤 차이가 있나 봤을 때 현재 개발도상국으로의 FDI가 더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그 선진국에서 안으로 일어나고 있는 해외 직접 투자의 흐름은 42% 정도, 그러니까 이 수치는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데 현재 개발도상국이 더 많은 해외 직접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금액도 561 빌리언 하면은 그러니까 5,610억 달러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1억 달러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환율 지금 뭐 대충 계산하면은 1달러에 1,300원으로 치면 1억 달러면 1,300억 원이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금액이 해외 투자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2% 정도가 여기에 보시면은 디벨로핑 컨트리로 투자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수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거는 개발도상국으로 더 많은 수치가 흘러 들어가고 있다, 이런 걸 알아두시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해외 직접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국제 제품 수명 주기 이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국제 제품 수명 주기 이론은 어떤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 갖고 생산 단계가 이동해 가는데 처음에는 제품을 수출을 하고요. 나중에는 해외 직접 투자로 제품 생산 이런 것들이 이동하는 것들을 국제 제품 수명 주기 이론이라고 하고요. 크게는 4단계를 거치는데 여기서는 간략하게 3단계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혁신 신제품 단계 뉴 프로덕트 스테이지는 선진국에서 주로 제품이 개발 되어 갖고 사용되다가 조금씩 수출이 되고요. 선진국 안에서 그 경쟁이나 제품이 포화된 상태, 제품 성숙 단계, 그러면서 나중에는 전 세계적으로 제품이 표준화되는 단계, 그 다음에 나중에 더 지나면 사양화되는 단계. 이 단계에 오면은 선진국에서 중진국, 후진국으로 이런 사이클들이 단계를 밟으면서 이동하면서 해외 직접 투자가 일어난다는 거죠. 요 자세한 거는 나중에 이제 국제기업과 경영 환경론이라든지 제 국제 마케팅 수업에서 국제 제품 수명주기 이론은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고요. 하여간 해외 직접 투자가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품의 수명 주기에 따라 가지고 국제적으로 이런 변화 갭이 발생하므로
해외 직접 투자가 일어난다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 밖에도 해외 직접 투자가 일어나는 이유를 설명하는 이론들을 2편에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시장 불안정성 제거를 위해서 내부화, 즉 기업이 내부적으로 기업 활동들을 흡수 통합하는 거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OLI 패러다임이라고 하고, 소유 특유 우위, 장소 특유 우위, 내부와 우위를 통해 갖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해외 직접 투자가 일어난다. 뒷부분에 2편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마켓 파워를 늘리기 위해서 수직적 통합을 함으로써 해외 직접 투자가 일어난다. 즉 말하자면 마켓 파워를 높이기 위해서 해외 직접 투자를 하는데, 그 안에는 수직적 통합이 있는데, 우리 학생이 이 수직적 통합에 대해서 좀 이렇게 풀어갖고 그 개념을 써주면 고맙겠다 해갖고, 제가 회사의 활동 범위 확대되는 게 수직적 통합으로서 생산 단계에 있어서 투입물을 제공하거나 완제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활동들을 기업 내부로 흡수하는 것을 우리는 수직적 통합이라고 하는데, 원자재가 들어오는 단계, 여기를 전방 통합이라고 하고요. 완제품이 만들어져 갖고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일련의 물류, 유통을 우리 기업이 흡수하는 걸 후방 통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다가 이런 단어나 문장이 해석이 안 되면 팝하고라든지 이런 거에다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갖고 번역도 해보시고 의역도 해보시면서 스스로 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례나 내용들은 차후에 제가 이제 국제기업가 경영 환경론에서 글로벌 경영 케이스 100이라는 교재를 갖고 해외 직접 투자 사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맛보기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수업 편수, 그러니까 1차 시 25분 내외로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국제기업가 경영 환경론 수업에서 자세한 사례를 설명드리고요. 또 2편에서 여러분들 자세하게 또 추가적으로 7장의 내용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